노르웨이 정부가 긴급히 모든 환경부 관료들을 소집했습니다. 단 하나의 보고서 때문이었어요. 노르웨이 북부의 작은 농촌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국인 한 명이 와서 모든 걸 뒤집어 놓았다. 정부 관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같은 변방 국가에서 온 사람이 우리 선진 농업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 리 없다. 하지만 그 보고서를 쓴 교수는 처음에 한국을 극도로 불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5년간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살았다. 대체 그 작은 노르웨이 마을에서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냉철했던 엘리트 교수가 자신의 경력을 걸고 정부에 맞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너 웨이스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고 유럽연합 녹색전환 실사단에서 실무팀장을 맡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 마을 때문입니다. 작년 8월 저는 EU의 친환경 농업 실사단으로 노르웨이 북부 트레넬라그주에 있는 작은 마을 닉순드로 파견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형식적인 점검이라고 생각했죠. 오슬로에서 차로 6시간을 달려 도착한 닉순드는 정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구 400명 정도의 전형적인 노르웨이 농촌 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길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농촌 마을치고는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도로변에 늘어선 비닐하우스들도 마치 군대처럼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고 농기구들도 한 곳에 정리정돈되어 있었어요. 첫날 저녁 숙소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데 주민들이 우르르 나와서 공동으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어떤 할아버지는 길가 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새마을 운동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한국 느낌이 나지? 다음날 마을회관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벽에 한국어로 쓰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쪽 벽에는 태극기까지 걸려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인이 살고 있지도 않은 노르웨이 산골 마을에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마을 이장님께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군요. 아, 그건 5년 전부터 우리 마을에 한국 농업 기술이 들어오면서 생긴 거예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더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곳곳에 한국어 표지판이 보였고 농업 설비들도 한국 제품이 많았어요. 심지어 70대 노인분이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를 하셨거든요.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죠.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 아버지는 에너지 사업을 하시는데 1997년 한국이 IMF 사태로 어려울 때 한국에 진출했다가 큰 손해를 보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엘리너야, 한국인들은 신뢰하기 어려워. 처음엔 좋은 말만 하다가 나중에는 뒤통수를 치거든.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 작은 노르웨이 마을이 한국에 잠식당한 것 같은 모습을 보니까 불쾌했어요.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실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졌어요. 아침 6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노르웨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게다가 체조 동작도 우리가 아는 서구식 체조가 아니라 뭔가 동양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세세하게 관찰해봤어요. 농가마다 대문 옆에 작은 간판이 있었는데 노르웨이어와 함께 한국어로도 집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집은 김치 냉장고라고 한국어로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더군요. 마을 중앙에 있는 공동 창고도 특이했어요. 창고 입구에 한국어로 품앗이 창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창고 관리인인 50대 남성분께 설명을 들어봤어요. 품앗이라는 게 한국말로 서로 도와준다는 뜻이래요. 농기구나 씨앗, 비료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는 거죠. 점심시간에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공동 급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2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메뉴도 특이했어요. 노르웨이 전통 요리와 한국 음식이 함께 나왔거든요. 식사를 함께 하며 마을 사람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한국어가 섞여 있었거든요. 우리 마을의 정이 참 좋아요. 다 같이 화이팅 해야죠. 정, 화이팅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노르웨이어 대화 중간중간에 끼어들어가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농업시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각 농가마다 스마트팜 시설이 갖춰져 있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온도, 습도, 토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죠. 한 농장 주분이 자랑스럽게 스마트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앱을 통해 농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앱의 인터페이스도 한국어와 노르웨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선의의 기술 지원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저녁에는 마을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책꽂이를 보니까 한국 관련 서적이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한국 문화, 한국 요리, 한국어 학습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었어요. 사서님께 물어봤어요. 이런 한국 관련 책들은 누가 기증한 건가요? 하민이가 조금씩 사서 기증해 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니까 더 알고 싶어 해서요. 그날 저녁 9시 마을 회관에서 한국어 수업이 있다고 해서 참관해 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10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분께 물어봤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시는 건가요? 하민이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한국 문화도 궁금하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문화 교류였어요. 아니, 어쩌면 문화 침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셋째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하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마을 이장님께 물어보니 정하민은 3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농업 벤처기업에서 일하다가 5년 전 이 마을에 파견되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이 마을에 정착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가 혼자 이런 외딴 마을에 정착했다고. 그것도 한국에서 노르웨이까지. 하지만 정하민을 만나기 전에 저는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했어요. 이야기는 제가 7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아버지 에릭 웨위스는 노르웨이의 중견 에너지 기업 대표였어요. 아버지는 한국의 에너지 회사와 합작 투자를 추진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였어요. 첫 6개월은 순조로웠어요.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한국 파트너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적극적인지 칭찬하셨죠. 그런데 1998년 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한국 파트너들과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급히 한국으로 날아갔는데 돌아오신 모습이 처참했어요. 한국 회사가 부도가 났고 대표는 야반도주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투자한 돈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엘리너야,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진심은 아니야. 이익이 있을 때만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어려울 때는 외면해버려. 아버지는 그 사건으로 회사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더 힘든 건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원래 낙천적이고 사람을 잘 믿으시는 분이었는데 그 일 이후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셨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대학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만나도 왠지 경계하게 됐고 한국 관련 수업이나 세미나도 피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한국인이 만든 변화를 목격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어요. 닉순드 마을을 돌아다니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거든요. 둘째 날 저녁 숙소에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있는 마을이 좀 특이해요. 한국인이 와서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즉시 경계 모드로 바뀌었어요. 엘리너야, 조심해. 그들은 처음엔 항상 좋은 일만 한다고 하거든.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드디어 정아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 끝에 있는 정아민의 농장에서 말이에요. 농장에 도착해서 처음 본 정아민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30대 초반의 작고 마른 여성이었는데 생각보다 소박하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민입니다. 레이스 교수님이시죠? 유창한 노르웨이어로 인사를 받으며 저는 또 놀랐어요. 5년 만에 이렇게 완벽한 노르웨이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했었거든요. 이 마을에 한국 문화를 강요한 것은 아닌지, 기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문화 침투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그 한국 회사와는 지금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요. 2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 그만두셨나요? 정아민은 잠시 멈춰서 깊게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회사에서는 기술만 전수하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냥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아민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5년 전 2019년 3월 저는 정말 마지못해 이곳에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게 없었고 이런 작은 마을에 파견된다는 것도 불만이었거든요. 정아민이 다니던 회사는 한국의 중견 농업 기술 기업이었어요. 유럽 진출을 위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해요. 첫 3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고 해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노르웨이의 기후와 토양 조건이 한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가져온 매뉴얼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지 환경에 맞게 다 새로 조정해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정아민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였거든요. 한국인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전수한 게 아니라 현지 사람들과 협력해서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거잖아요. 6개월쯤 됐을 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3일 동안 못 일어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정아민은 깨달았대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문화 교류가 시작됐다고 해요. 정아민이 계획한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정아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아민의 이야기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계획된 문화 침투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교류였다는 거잖아요. 넷째 날부터 저는 정아민이 이 마을에 가져온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님께서 지난 5년간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농업 생산성은 평균 35%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자급률도 놀라웠어요. 5년 전만 해도 전력의 20%만 자체 생산했는데 지금은 80%까지 올라갔어요. 인구 변화도 흥미로웠어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마을 인구가 최근 3년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습니다. 마을 청년회장인 25세 토마스가 대답해줬어요. 예전에는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통적인 농업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팜 관리, 에너지 시설 운영 같은 새로운 일들이 생겼거든요. 경제적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마을 전체의 평균 소득이 25% 증가했고 특히 농산물 부가가치가 크게 늘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숫자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이 확연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아침 라디오 체조부터 시작해서 공동작업, 저녁 회의까지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현저히 늘어났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품앗이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상부상조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였죠. 하지만 이것이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이식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노르웨이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와 한국의 품앗이 정신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형태였거든요.
이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래 노르웨이 농촌에도 두구나드라고 해서 공동 작업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하지만 현대화되면서 많이 사라졌거든요. 하민이가 한국의 품앗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전통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정하민은 한국 문화를 강요한 게 아니라 노르웨이의 잊혀진 전통을 되살리는 계기를 제공한 거였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니 정하민 자신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하민과 두 번째 만남에서 그녀는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어요. 교수님, 처음 여기 왔을 때 저는 정말 도시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과 인사도 별로 안 하고 지냈거든요. 하지만 닉순드에서의 5년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거든요. 정하민은 노르웨이 사람들로부터 여유를 배웠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항상 빨리빨리였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달라요. 천천히, 꼼꼼히, 그리고 즐기면서 일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일방적인 문화 전파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였다는 걸요. 그날 저녁 마을 도서관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니 변화의 과정이 그대로 보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벽에 붙어 있던 그 포스터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마이너스 노르웨이 농업교류 10주년 기념 사진이었어요. 아, 이건 정말 교류구나. 일방적인 전파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배움에 기반한 진정한 교류였습니다. 챕터 6. 거대한 위기 도시개발 계획. 다섯째 날 아침 평온한 닉순드 마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이 지역을 그린 에너지 산업지구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마을 이장님께서 급히 저를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정부 공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레위스 교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마을이 철거 대상이 됐어요. 공문을 받아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늘리겠다는 그린 노르웨이 2030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닉순드가 포함된 이 지역을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계획서에 따르면 이 지역에 200개의 대형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현재의 농업지역은 모두 철거하며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이 결정이 이미 확정됐다는 거예요. 주민 동의나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거였습니다. 오전 10시 마을 회관에서 긴급 주민회의가 열렸어요. 400명의 마을 주민 중 300명 넘게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충격과 분노 그리고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나가라고. 보상금이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이뤄놓은 걸 돈으로 어떻게 계산하겠어?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발이 컸어요. 토마스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전통 농업과 현대 기술이 만난 혁신적인 농업 말이에요. 올해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70년을 살았어. 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 땅에서 농사 지으며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정하민이었습니다. 회의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마지막에 일어나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이런저런 변화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 다 소용없게 됐네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반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민아. 내 탓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단결할 수 있는 거야. 회의 결과 마을에서는 정부 결정에 반대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확정된 국가 정책을 어떻게 번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때 누군가 제게 질문했어요. 레위스 교수님, 혹시 EU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공식적으로 저는 유럽연합 녹색전환 실사단 팀장이에요. EU의 그린딜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입장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마을에서 일어난 변화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마을을 걸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난 5일간 제가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체계적인 스마트팜 시설, 80%의 에너지 자급률, 35% 증가한 농업 생산성,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진 마을 사람들의 표정. 그런데 바로 그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EU 본부에서 제게 공문이 왔는데 노르웨이 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에 대한 승인 서명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유럽연합 실사단 팀장으로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EU의 환경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승인해야 했습니다. 제 서명이 있어야 EU 차원의 지원금도 나오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이 마을을 구하고 싶어 하는데 동시에 제 서명이 이 마을을 파괴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냉철한 전문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너, 너는 감정에 휩쓸리고 있어. 200개의 풍력 발전기가 만들어낼 재생에너지가 이 작은 마을보다 훨씬 큰 환경적 가치를 가져. 다른 한쪽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제가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행복한 마을 사람들의 얼굴, 정아민의 진심,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일어난 진정한 지속 가능성의 모델.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EU 본부에서 최후 통첩이 온 거예요. 48시간 내에 승인 서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처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정아민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과 의논해 봤는데 우리가 직접 정부에 청원해 보자고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제가 공식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였거든요. EU 실사단 팀장으로서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교수님께서 처음 여기 오셨을 때 저희를 의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심지어 도우려고까지 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정아민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가 겪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그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배운 것들을 실천할 때가 온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노르웨이 환경부에 공식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닉순드 지역 재개발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거였어요. EU 실사단 팀장 자격으로 말이에요. 닉순드 마을은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모델 사례입니다. 이 지역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의 반응은 신속했어요. 3일 후 청문회를 열어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마을에서는 대표단을 구성했어요. 이장님 정아민 그리고 젊은 농업인 토마스가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단 일주일 뿐이었어요. 저는 EU 차원의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했고 정아민은 실제 성과와 경험을 정리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젊은이들이었어요. 토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닉순드 마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만든 혁신적인 농업 모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조회수가 급속히 늘어났고 댓글에는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 최대 일간지에서 기자를 보내 마을을 취재했고 독일 방송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닉순드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청문회 하루 전날 저는 정말 긴장됐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발표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아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 저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정아민 씨, 진심을 말하시면 돼요. 지난 5년간 선생님이 이 마을에서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청문회 당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대표단을 배웅해줬어요. 70대 할머니가 정아민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민아, 우리 마을을 부탁해. 내가 우리 마을의 희망이야. 오슬로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채로 이 마을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인 정아민과 함께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고도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오슬로 정부 청사대회의실.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료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했어요. EU 실사단 팀장 자격으로 닉순드 마을의 객관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죠. 존경하는 장관님, 저는 지난 2주간 닉순드 마을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마을이 단순한 농촌이 아니라 21세기 지속 가능한 농업의 혁신 모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농업 생산성 35% 증가, 에너지 자급률 80%, 탄소 배출량 60% 감소. 만약 이 모델이 유럽 전역의 농촌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풍력 발전단지보다 훨씬 큰 환경적,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관료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레위스 교수님, 그건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합니다.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정아민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민입니다. 5년 전 한국에서 이 마을에 온 농업기술자입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고 불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가더니 진심 어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고 떠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정아민은 마을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들을 하나하나 들려줬어요. 처음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간병해준 할머니들, 한국어를 배우겠다며 매일 찾아온 할아버지. 이분들은 저를 외국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곳을 제 고향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관료들도 정아민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농업시설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모델입니다. 그때 환경부 장관이 질문했어요. 정아민 씨, 솔직히 묻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국 정부나 기업의 계획된 전략은 아닌가요? 정아민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2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고 지금은 완전히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10배 늘었습니다. 정아민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장관님, 진정한 국제협력은 서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정아민의 진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가 발표했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하민 씨가 온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희에게는 꿈이 있어요. 이 마을을 유럽 최고의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로 만드는 꿈이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닉순드를 지켜라. 혁신적인 마을을 보존하라. 경비원이 들어와 장관에게 귀띔했어요. 청사 앞에 300명 넘는 시민들이 몰려와서 닉순드 마을 지지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토마스가 제게 말했어요. 교수님, 우리가 만든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지금 50만을 넘었어요. 30분 후 회의가 재개됐어요. 장관의 표정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크네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1년간 유예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닉순드 모델의 효과를 정확히 검증해 보세요. 예상보다 좋은 결과였어요. 비록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기회를 얻은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정아민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1년 동안 닉순드 모델을 완벽하게 검증하고 문서화해서 정부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만들어보죠. 마을에 도착하니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을 벌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대단한 마을이라는 걸 증명해 보자고요.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올해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말씀하셨어요. 하민아, 그리고 레위스 교수님. 고맙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파티가 끝나고 정아민과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한국인인 제가 노르웨이 사람들과 진짜 가족이 되고 노르웨이 교수님이 저희를 위해 싸워주시는 날 말이에요. 그때 정아민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함께 가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대립이 아니라 협력, 편견이 아니라 이해. 함께 가요. 저도 한국어로 따라했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EU에서 닉순드 마을을 유럽 농업유산지역으로 지정했고 정아민은 EU 친환경 농업 컨설턴트로 공식 위촉됐어요. 1년 후 노르웨이 정부는 공식적으로 닉순드 지역 재개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지속 가능한 농업 혁신 지구로 지정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어요. 지난달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정아민이 마을의 젊은 농부 올레와 결혼한다는 거였습니다. 결혼식 날 마을 회관은 한국과 노르웨이 장식으로 가득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을 아이들이 한국어로 부른 축가였어요. 감사합니다, 하민 이모. 사랑해요, 하민 이모. 결혼식이 끝나고 정아민이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한국과 노르웨이가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룬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아민이 한국어로 말한 한마디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함께 가요, 엘리너.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국제 교류는 기술이나 자본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만남은 언제나 함께 가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편견은 무지에서 나오지만 이해는 만남에서 나와요. 제가 정아민과 닉순드 마을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지금도 닉순드의 작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 그 수업에 참여해서 아이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답니다. 함께 가요. 이 말이 앞으로도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르웨이의 마을을 한국화시킨 기적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